내 새끼, 피 같은 내 새끼 좀 찾아주세요. 경찰서 복도에 앉아 그 말을 꺼내는데 입이 제대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앞에 앉은 순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안 들리고 머릿속엔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만 맴돌았죠. 하나뿐인 내 아들 도현이는 어디 있는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꼭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넘쳤어요. 고기 굽는 냄새, 된장국 끓는 냄새, 그 모든 게 평범하고 따뜻했죠. 도현이가 며느리 옆에 앉아 손자를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세면대도 욕실도 다 마른 것처럼 잠잠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공기만 씩씩 새어나왔어요.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또 말썽이네. 아드님 있잖아요. 밸브 한 번만 봐달라 하세요. 도현이가 손전등을 들고 나가서 밸브를 확인했어요. 잠긴 곳은 없었어요. 다 열려 있는데도 물이 안 나왔죠. 다시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장님, 밸브는 다 열려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마을 공동 펌프 쪽 문제일 수도 있겠네. 거기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장님이 말씀하시길 마을 공동 펌프가 마을 입구 쪽에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가 한 15분 거리라고 하시더군요. 왕복하면 뿐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는 도현이한테 말했어요. 도현아, 이장님이 펌프 쪽 가보래. 근데 밥 먹고 가라. 도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금방 다녀올게요. 아니다. 밥 먹고 가라. 어차피 다 됐잖아. 결국 도현이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따뜻한 밥을 떠서 앞에 놓았죠. 여보, 천천히 먹어요. 손자가 아빠 옆에 앉아서 깔깔거렸어요. 아빠, 고기. 도현이가 구운 고기를 한 점 집어 아이 입에 넣어줬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워. 며느리가 된장국을 떠서 내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도 드세요. 그래, 고맙. 밥상 위로 웃음소리가 흘렀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으니 평범한 저녁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죠. 도현이가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후레쉬를 챙겨 나가는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현관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30분이면 충분하니까 9시쯤엔 돌아오겠죠. 며느리가 손자를 안고 거실로 왔어요. 어머니, 준이 먼저 씻겨도 될까요? 그래, 씻겨라. 손자 목욕시키는 소리가 욕실에서 들려왔어요. 준이가 물장난하며 깔깔대는 소리에 나도 웃음이 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거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아직 안 들어왔네. 펌프 쪽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었죠.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반복됐죠. 어두운 펌프실에서 프레쉬 하나 들고 작업하느라 전화를 못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손자를 재우고 나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도연 씨 아직도 안 왔어요? 응, 무슨 일 생겼나 걱정되네. 이상한데요, 혹시 길에서. 누구 만난 거 아닐까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혹시나 해서 부엌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봤어요. 물이 콸콸 나왔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물이 나오네요? 그러게 도연이가 고쳤나 보네. 그럼 이제 곧 오겠네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녁에 쓴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죠. 물이 잘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도현이가 들어오면 수고했다고 해야 설거지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도현이는 안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3시간이 넘었어요. 며느리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너무 늦는데요. 제가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요. 그러게 이상하네. 나도 아까 했는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해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가로등도 몇 개 안 돼서 어둠이 질척했어요.
글길 위로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지고 발소리만 사각사각 들렸어요. 펌프가 있는 곳까지 1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철제 건물이 보였어요. 문은 열려 있었어요. 도현아?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후레쉬 불빛으로 바닥을 비춰보니 발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도현이 신발 자국인가 긴감인가 했죠. 펌프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손잡이도 제대로 잠겨 있었고 물도 잘 나왔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도현이가 여기까지 왔다면 확인하고 바로 돌아갔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흔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연 씨 못 봤어요? 펌프 쪽에도 없었어. 시계는 밤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도현이가 나간 지 4시간이 넘었어요. 며느리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너무 늦는데요.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졸고 나는 시계만 바라봤어요.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시간, 2시간 도현이는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죠. 아들이 나간 지 7시간이 넘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어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아드님이 몇 살이신데요? 36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귀찮다는 투였죠. 아, 성인이시네요. 혹시 친구 만나러 나간 건 아닐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요? 무슨 소리예요? 저녁 8시에 펌프 고치러 간다고 나간 애가 왜 친구를 만나요? 그래도 성인 남성이시잖아요. 말이 안 나왔어요. 집에 처자식 다 두고 말도 안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금방 돌아와서 설거지 하겠다던 애가요? 아니, 저희 아들이요. 집에서 밥 먹고 나가면서 금방 와서 설거지 하겠다고 한 아이예요. 처자식 다 두고 어디 간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락도 아예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요. 7시간이 넘었다고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진상민원인 대하듯이요. 어머니, 일단 침착하세요. 성인 남성 실종은 자발적 외출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24시간 지나면 실종 신고 접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24시간이요? 그럼 내일 저녁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규정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무리 불을 켜도 어둡게만 보였고 세상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마을이 고요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밝았는데도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문을 열었어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고 산자락에서 젖은 풀 냄새가 내려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 방문을 열었어요. 어제 저녁 그대로였어요. 지갑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지갑을 들어보니 카드며 신분증이 다 들어 있었어요. 지갑도 두고 무슨 외출을 한단 말인가요?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밤새 잠 못 잔 게 역력했죠. 어머니, 혹시 연락 왔어요? 아니, 계속 안 돼. 그때 준이가 방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곧 올 거야. 준아 할머니가 찾아올게. 아침 7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밤 실종 신고했는데요. 아직도 아들이 안 돌아왔어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어요. 어머니, 아직 24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야 24시간이에요.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그럼 저녁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 앞에 놓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점심 무렵 이장님이 집으로 왔어요.
정희 씨, 밤새 못 주무셨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나는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요. 혹시 도현이가 술이라도 먹고 어디 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아들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술 못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집에 처자식 두고 어디 간단 말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였어요.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찾아는 봐야지. 제가 마을 사람들 몇 명 불러올 테니 같이 펌프 쪽부터 한번 둘러보입시다. 1시간쯤 지나자 이장님이 마을 청년 셋을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도 준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나오려 했죠. 어머니, 저도 갈게요. 아니다, 넌 집에 있어라. 도현이가 올지도 모르잖니. 그래도요. 집에 있어. 누군가는 있어야지. 우리는 마을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걷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길가엔 비에 젖은 흙냄새가 가득했고 신발은 질퍽한 진흙에 빠졌어요. 펌프 근처까지 왔을 때 이장님이 먼저 주변을 살폈어요. 청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수풀을 헤쳤어요. 나는 펌프 건물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였어요. 산길 옆 수풀 사이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기 뭔가 있어요. 내가 소리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장님이 수풀을 헤치고 그걸 집어들어 내게 건넸어요. 후레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손잡이 부분에 까만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도현이가 미끄럽지 말라고 직접 감은 거였죠. 우리 아들 후레쉬가 맞았어요. 진흙에 절반쯤 묻힌 채 전원은 꺼져 있었어요. 그 근처를 살펴보니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신발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도현이 것만이 아니었어요.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땅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운동화 자국도 있고 등산화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끌린 것 같은 자국도 보였어요. 끌렸다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장님이 주변을 더 살폈지만 발자국은 그 자리에서 뚝 끊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멀리서 비닐하우스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들려서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장님이 후레쉬를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청년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발자국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게 이상했던 거죠. 우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레쉬를 보여주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확실하다는 거니까요. 거기서 흔적이 끊겼다고 말하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장님과 함께 파출소로 갔어요. 담당 순경에게 후레쉬를 보여주고 발자국 이야기도 했어요. 순경이 뭔가 기록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수색 나가보겠습니다. 또 내일이라니요. 오늘 당장 나가달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모을 인력이 없어 수색이 어렵다며 돌아가라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창밖으로 어둠만 질척하게 흘러갔어요. 집에 도착해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거실에 앉았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도연이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가만히 있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은 달빛도 없이 깜깜했어. 마당에 세워둔 차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귀신처럼 흔들렸어요. 전화기를 쥐고 계속 눌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안내 음성만 들렸어요.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만 반복됐죠. 도연아, 어디 있니? 엄마 전화 한 번만 받아줘. 그때 집 앞 도로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쳤어요. 순간 문을 박차고 나갔죠. 하지만 그건 이장님 트럭이었어요. 정희 씨,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이장님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못 자요. 어떻게 자요? 마을에 이상한 얘기가 도는디 요즘 외지 차들이 밤마다 드나들면서 사람을 싣고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외지 사람들이요? 어디에요? 산 쪽이라는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가까이 안 간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도연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장님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직 모르는 일이제. 내일 경찰이 오면 그 얘기도 해봅시다. 이장님이 떠나고 나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내 아들이 나를 부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경찰이 다시 왔어요. 2명뿐이었죠. 어제 본 순경과 지원 나왔다는 형사 1명. 형사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펌프 근처로 다시 가보자고 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어요. 길은 여전히 축축했고 어제 봤던 발자국들은 대부분 흐릿해져 있었어요. 형사가 현장을 살피며 사진을 찍는 동안 순경은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죠. 밤사이 이슬 때문에 흔적이 거의 지워졌다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형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래요. 새로운 걸 발견하면 연락 주겠다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렸다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요즘 외지인들 많다더라. 밤마다 차 세워놓고 뭐 하는 사람도 있다던디. 그 집 아들이 실종됐다며. 그때 이장님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순간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마치 이장님 눈치를 보는 것처럼요. 이장님이 지나가고 나서야 다시 속닥속닥 소리가 들렸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말들이 돌고 돌았어요. 그 말들이 내 등 뒤에서 속삭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장님 앞에 서는 말을 못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눈이 텅 빈 것처럼 멍해 보였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진짜 그런 일 당한 거면 어쩌죠? 요즘 뉴스 보면 무섭잖아요. 사람 납치하는 거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혹시라도 하고 말 끝을 흐렸어요. 아니야, 우리 도현이는 그런데 휘말릴 애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는데 사실 그 말은 며느리에게 한 게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말이었죠. 지금 제가 흔들리면 정말 아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해가 지고 나서 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을 근처 도로 CCTV를 확인했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제 저녁 9시 반쯤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대요. 손이 떨렸어요. 그 차에 우리 도현이가 타고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형사는 확실하진 않다고 했어요. 다만 펌프 방향으로 가던 차량이라 참고차 말씀드린다고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거든요. CCTV 범위를 벗어났대요. 추가 확인 중이래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밤에 이장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통화 내용을 말해주니 이장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차를 본 적이 있대요. 한 이틀 전 새벽에 담배 사러 나갔다가 봤는데 마을 초입 도로에 세워져 있었대요. 엔진은 켜져 있고 사람 둘인가 셋인가 서 있었는데 멀어서 얼굴은 못 봤대요. 왜 그 말을 이제야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장님은 괜히 소란될까봐 그랬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지금 이게 소란입니까?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이장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일 경찰이 다시 온다니까 그때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이장님이 떠나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따라 마을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바람도 개 짖는 소리도 다 멎은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형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을 외곽 창고 쪽을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주민 제보가 들어왔대요. 거기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요. 나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이장님한텐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형사차를 타고 마을 끝자락으로 향했어요. 포장도 안 된 비포장기를 한참 달리니 낡은 창고 건물이 나타났어요. 주변엔 녹슨 철판과 부서진 농기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났어요. 형사가 앞장서서
창고로 다가갔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는데 바닥에 작업복 조각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천 조각엔 핏자국처럼 보이는 게 묻어 있었죠. 형사가 이게 혹시 아드님 것 같냐고 물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작업복 색깔이 도연이가 입고 나간 옷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형사가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일단 감식에 넘겨보겠다고 했어요. 그때 뒤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종 사건이 또 있었네요. 돌아보니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눈빛이 날카로웠죠. 저 대구일보 지역부 기자 서유진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형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 취재하실 시간 아닙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하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최근 이 근처에서 실종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이 벌써 5번째예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내 귀가 번쩍 뛰었어요. 연속으로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남성, 전부 밤에 사라졌어요. 마을 경계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요. 형사가 얼굴을 굳혔어요. 그만하시죠, 기자님. 하지만 그때 이미 제 머릿속엔 연속 실종이라는 말만 메아리 쳤어요. 최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조선족들을 통한 인신매매 조직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주로 장기를 적출하거나 해외로 밀반출하는 조직입니다. 숨이 턱하고 막혀왔어요. 장기 적출이라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윙윙 울려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형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어요. 우리 도현이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혀 숨이 안 쉬어졌어요. 도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밥 먹으면서 웃던 얼굴, 준이한테 고기 먹여주던 따뜻한 손. 금방 다녀올게요, 엄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는 건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전화로 이 소식을 들으면 어쩌죠? 준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앞니가 빠졌다고 으스대며 웃던 7살 내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꼭 쥐고 씩씩하게 학교 가던 내 아들. 군대 간다고 머리 빡빡 밀고는 엄마 괜찮지 하던 내 아들. 결혼하겠다고 며느리 데려와 식탁에서 어색하게 밥 먹던 그날의 웃음까지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해요. 눈 감았다가 뜨면 문 앞에 도연이가 서 있을 것만 같아요. 엄마 나오. 그 한마디가 들릴 것 같아서 숨조차 크게 못 쉬겠어요. 근데 없어요. 어디에도 아무 데에도 없어요. 그 애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져요. 어둡고 차가운 데서 혼자 얼마나 떨고 있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다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맴돌아요. 힘없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골목 어귀에 모여 수군거렸는데 내가 지나가자 입을 다물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 씨 이장님한테 들었어요. 창고 쪽까지 갔다며요? 네, 형사님이랑 같이요. 에휴, 괜히 그러지 마세요. 마을이 시끄러워지잖아요. 또 마을 이야기예요. 왜 다들 마을만 걱정하는 걸까요? 내 아들은 어디 있는데요? 슈퍼 앞에 이장님이 서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이장님이 묘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희 씨 형사들이랑 어디까지 갔어요? 창고 쪽이요. 그 말을 하자 이장님 얼굴이 굳었어요. 그쪽은 함부로 들쑤시면 안 돼요. 왜요? 거기가 어때서요? 이장님은 말끝을 흐렸어요. 그냥 괜히 큰일 만들지 말아요. 가슴에 화가 치밀었어요. 큰일이요. 지금 제 아들이 실종됐는데 그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요? 이장님은 잠시 나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도 생각 좀 해달라고요. 소문이라도 나면 마을 전체가 피해봐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게 중요해요? 내 아들 목숨보다? 말이 끝나자 이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더니 나한테서 몇 걸음 떨어져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들렸지만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이장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다급했을까?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걸까? 해가 기울고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유진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알아본 게 있다며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난 2달 동안 이 근처에서 실종된 남성이 4명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엔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얼굴 사진이 줄줄이 이어졌죠. 30대에서 40대 초반 남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밤에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CCTV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유진이 사진 하나를 확대했어요. 검정색 승합차, 매번 같은 차가 찍혔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죠. 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경찰은 자발적 실종으로 결론 냈어요. 근데 제보에 따르면 근처 폐공장 쪽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강제로 일하고 있대요. 나는 숨을 들이켰어요. 유진이 눈빛을 굳히며 말을 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도망쳤대요. 그분이 증언했어요. 창고 같은 데 갇혀 있다가 틈을 봐서 도망쳤다고. 유진이 덜덜 떨고 있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정희 어머니 아드님도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슴 한가운데서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일 경찰이 공격적으로 수색에 나선다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래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내 아들이 나를 부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도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연 씨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 도현이는 강한 애야.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준이가 방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왔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준이를 안아들었어요. 준이가 며느리 품에 안긴 채 다시 잠들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 내 아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거예요. 반드시 다음 날 오후 유진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중요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알아낸 게 있나 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유진이 알려준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여관이었어요. 형사도 함께 와 있었어요. 방 안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목에도 뭔가에 묶였던 것 같은 자국이 보였죠. 유진이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제보자예요. 최근까지 폐공장에 갇혀 계셨던 분이에요. 제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일자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잡혔어요. 손이 떨렸어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산 쪽에 큰 창고 같은데요. 철문으로 잠겨 있고 밖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나오려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대요. 지난주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철망을 넘었다고 했어요. 그곳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제보자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10명 아니 12명쯤요. 대부분 외국인이었어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사람은요? 내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제보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 있었어요. 한국말 쓰는 남자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언제요? 언제 봤어요? 제가 도망치기 사흘 전쯤이요. 새로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도연이 사진을 꺼냈어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에요? 제보자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이요. 이마에 작은 흉터 있잖아요. 여기. 손가락으로 이마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도연이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예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우리 도연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그 사람 우리 아들이 어땠어요? 다친 데는 없었어. 제보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엔 많이 저항했어요. 도망치려고 했고요. 그래서 말을 멈췄어요. 형사가 계속 말하라고 재촉했어요. 많이 맞았어요. 제가 있던 곳 옆방이었는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 강해요. 계속 반항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포기하지 마라, 기회를 봐라 그런 말도 했어요. 그게 우리 도연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이예요. 형사가 물었어요.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딥니까?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도망칠 때 정신 없었거든요. 근데 저수지 근처였어요. 물소리가 들렸고 큰 나무들이 많았어요. 유진이 노트북을 꺼내 지도를 펼쳤어요. 이 근처에 저수지가 두 곳 있어요. 하나는 마을 동쪽, 하나는 서쪽이에요. 제보자가 화면을 보더니 서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같아요. 이 산 쪽으로 길이 있었어요. 형사가 메모하며 말했어요. 제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위험하니 어머님은 집에 계시는 걸로 하죠. 아니요, 제 아들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직접 가야겠어요. 집에 앉아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연이가 거기서 고통받고 있을 텐데요. 유진이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 친구 한 명 불러도 될까요? 탐정 일하는 친구인데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아요. 탐정이요? 민석이라고 실종 사건 전문이에요.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든 좋았어요. 우리 도연이를 찾을 수 있다면요. 1시간쯤 지나자 유진의 친구가 도착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카메라와 노트북을 든 채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석입니다. 민석은 제보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곳까지 가는 길, 건물 모양, 사람들 특징까지요.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나갔어요. 그곳에 감시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보통 3명이요. 교대로 지키는 것 같았어요. 차는요? 검은색 승합차 2대 있었어요. 가끔 트럭도 왔고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봤어요. CCTV에 찍힌 그 차랑 일치하네요. 그러더니 나를 봤어요. 어머니 이장님이라는 분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장님이요?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개월간 실종된 4명 모두 이장님과 접점이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실종자들의 프로필과 함께 공통점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분은 이장님한테 일자리 소개받으러 갔다가 실종됐어요. 두 번째 분은 펌프 수리 관련으로 이장님이 불렀고요. 세 번째는 농장 일손 필요하다고 이장님이 연락했대요. 우리 도현이도 네, 어머니 아드님도 펌프 관련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 펌프도 결국 이장님이 확인하라고 한 거고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장님이 우리 도현이를 그쪽으로 보냈다는 건가요? 일부러요? 이장님이 브로커들한테 사람을 넘기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석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창고 건물 등기를 확인했더니 소유주가 백운산업이라는 회사예요. 대표는 도윤성, 전과 오범의 인신매매 관련 전과도 있어요. 형사가 그제야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말했어요. 이장님 통화 기록도 수상해요. 최근 한 달간 도윤성이라는 번호로 12통 넘게 통화했어요.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우리 도연이를, 마을 사람들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장님이 지금도 저 브로커들과 연락하고 있다면 우리가 수사하는 걸 알면 증거를 없애려 할 거예요. 그럼 도연이는요? 민석이 말했어요. 일단 오늘 밤은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요. 이장님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내일 아침 경찰 수색대 나갈 때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도 알게 됐으니까요. 며느리도 밤새 울었어요. 준이만 모른 채 잠들어 있었죠. 창밖을 보니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저 고요함 뒤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이장님 집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사람도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파출소 앞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형사와 순경들 그리고 유진과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갑시다. 차에 올라타는데 저 멀리 이장님 집 창문이 보였어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어둠 속을 달리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도연아. 엄마가 간다. 꼭 데리고 올게. 차는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어요. 포장도 안 된 험한 길이었죠. 양쪽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뚫고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저수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물 위로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차를 세우고 모두 내렸어요. 형사가 손전등을 켜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차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요. 민석이 GPS를 확인하며 앞장섰어요. 제보자가 말한 위치는 여기서 2km 정도 더 들어간 곳이래요. 숲길을 걷는데 낙엽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민석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저 앞에 뭔가 보였어요. 큰 철제 건물이었어요. 원래는 공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폐허처럼 보였어요. 창문은 철판으로 막혀 있었고 주변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죠. 입구 쪽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CCTV 본 바로 그 차예요. 형사가 쌍안경을 꺼내 건물을 살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 기척이 없는데요. 정말요? 내 창문도 다 어둡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우리도 뒤따라갔죠. 건물 앞까지 왔을 때 입구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형사가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경찰입니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형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도 따라 들어갔어요. 안은 캄캄했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는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뭔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죠. 바닥에 매트리스들이 널려 있었어요. 낡고 더러웠어요. 벽에는 쇠사슬이 매달려 있었고요. 여기서 사람들을 가둬뒀던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작은 방들이 나왔어요. 문마다 바깥쪽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첫 번째 방문을 열었어요. 안은 꼭 답답했어요. 바닥에 담요 하나와 플라스틱 물통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어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방을 열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닥에 작업복 조각이 있었어요. 며칠 전 창고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색깔이었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혈흔이 있네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우리 도현이 옷인가요? 형사가 비닐봉지에 넣으며 말했어요. 일단 감식에 넘겨봐야 알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유진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바닥 구석에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어요. 나이키 운동화였는데 사이즈가 270이었어요. 도현이 신발 사이즈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거 도현이 신발이야. 이번에 신고 내려온 거야.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도현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이 끔찍한 곳에. 민석이 주변을 더 살폈어요. 바닥에 묻은 핏자국들, 벽에 긁힌 자국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여기 뭔가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건물 뒤쪽으로 가니 철조망이 한쪽이 뜯겨 있었어요. 땅바닥에는 발자국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 언제쯤 떠난 것 같습니까? 형사가 땅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흙이 아직 촉촉해요. 하루,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도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도현이를 데리고 간 건가요? 유진이 건물 밖 주차장 쪽을 살폈어요. 타이어 자국이 여러 개 있어요. 승합차랑 트럭 자국이요. 민석이 사진을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급하게 철수한 것 같네요. 뭔가 눈치챈 거죠. 누가 알려준 걸까요? 모두 침묵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장님이요. 형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서장님, 현장 확인했습니다. 감금 흔적 명확하고 증거물도 다소 확보했습니다. 긴급 수배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를 끊고 우리를 봤어요. 일단 철수합시다. 감식관 불러서 제대로 조사해야겠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췄지만 그 빛이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 말했어요. 이장님을 조사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인 시간이랑 이장님 통화 시간 대조해 보면 뭔가 나올 거예요.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이장님 통화 기록 더 파볼게요.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오전 9시였어요. 사람들이 골목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두근거렸어요. 이장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장님이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우릴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형사가 차를 세웠어요. 이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파출소로 같이 가시죠. 조사받으실 게 있습니다. 이장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임의동행입니다.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이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 같았는데 형사가 막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결국 이장님은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차를 끓여줬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현이가 그 끔찍한 곳에 갇혀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오후쯤 유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장님, 통화 기록 확인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어제 밤 11시에 도윤성이라는 번호로 전화했어요. 그 직후에 폐공장 근처 기지국에서 도윤성 휴대폰 신호가 잡혔어요. 네, 이장님이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리고 브로커들이 급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장님이 증거, 인멸을 도운 거예요. 우리 도연이를 찾을 기회를 망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모릅니다. 수배는 내렸는데 숨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도연이는요? 유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희망을 가지세요. 브로커들이 급하게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당황했다는 거예요. 혼란 속에서 도연 씨가 틈을 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매달렸어요. 그래요. 도연이는 포기하지 않는 아이예요. 제보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계속 저항했다고 틈만 나면 도망칠 거예요. 우리 아들은 꼭 돌아올 거예요. 도연 힘내라. 엄마가 꼭 찾을 거야. 조금만 버텨. 속으로 되뇌며 긴 밤을 버텼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며느리도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어 차라도 한 잔 끓이려고 일어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좋은 소식일 리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거기 최도윤 씨 어머니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인근 파출소 김상훈 경위입니다. 지금 바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도연이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산 아래쪽. 밤실 마을 입구로 와주세요. 지금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구급차에 도연이가 다쳤어요? 자세한 건 와서 확인하시죠.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야. 도연이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며느리도 준이를 이웃에 맡기고 따라왔어요. 차를 몰고 밤실 마을로 향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대신 운전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20분을 달렸을까요? 저 멀리 파란 불빛이 보였어요. 구급차와 경찰차였어요.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어요. 경찰관들이 몇 명 서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도연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들것 위에 우리 도연이가 있었어요.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맨발이었고 발바닥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죠. 도연아! 도연아!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어머니, 비켜주세요. 지금 병원 가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도연이 괜찮아요? 살아있는 거죠? 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에 도연이를 싣고 나도 함께 탔어요. 며느리는 뒤따라 차를 몰고 오기로 했죠.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도연이를 살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았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체온증 의심되고요. 탈수도 심합니다. 도연이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뺨은 푹 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팔과 다리엔 멍과 상처가 가득했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도연아, 엄마야.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손을 꽉 잡았어요. 도연이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깨어나려는 것 같았지만 힘이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것이 들어가고 의사들이 둘러쌌어요. 나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 어떻게 됐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나를 부축했죠. 다만 외상이 많고 탈수와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갈비뼈 2대도 금이 갔고요. 영양실조 상태도 심각합니다. 의식은요? 아직 혼수 상태입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요. 하지만 곧 깨어날 겁니다. 면회는 할 수 있어요? 네. 중환자실로 옮겼으니 가보세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이가 보였어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 있었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도연아, 유리에 손을 댔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형사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도연이를 찾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에 밤실 마을 주민이 신고했습니다. 밭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아마 도망친 것 같습니다. 발바닥 상처를 보면 맨발로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온 것 같아요. 도연이가 스스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 뭔가 가지고 있던 거 있어요? 형사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안에 찢어진 옷가지와 담배꽁초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담배꽁초요? 네. 주머니에 꼭 쥐고 있더라고요. 아마 증거로 챙긴 것 같습니다. 도연이가 정신이 그렇게 혼미한 상황에서도 증거를 챙긴 거예요. 저 담배꽁초에서 범인의 DNA가 나올 거예요. 국과수에 보내겠습니다. 곧 결과 나올 겁니다. 형사가 떠나고
나는 다시 유리창에 붙어 서 있었어요. 오후쯤 유진과 민석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도연 씨 상태는 어때요? 의사 말로는 곧 깨어날 거래요. 정말 다행이다.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이 말했어요. 이장님, 조사받고 있어요. 통화 기록이랑 계좌 추적하니까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요? 브로커들은 잡았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도연 씨가 챙긴 담배꽁초에서 DNA 나오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도현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힘없이. 하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도현아!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따뜻했어요. 도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 도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다가와 도현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아요.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아주 작게요.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기적이에요. 이 정도 외상인데. 이렇게 빨리 의식 회복한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처도 치료해야 하고 체력도 회복해야 하니까요. 며느리는 준이한테 가야 한다고 해서 먼저 보냈죠. 도연이는 계속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깰 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죠. 아직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괜찮아. 도연아. 여긴 병원이야. 안전해.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러면 도연이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새벽쯤 도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하게 들렸어요. 엄마, 도연아. 엄마 여기 있어. 미안해요. 왜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걱정 많이 끼쳤죠.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바보야. 걱정은 무슨.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도연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돌아왔으니까요.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도연이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조서를 받으러 왔을 때였죠.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연이가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그날 펌프 쪽으로 가는데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사람 둘이 내려서 길을 물었어요. 저수지 가는 길이 어디냐고요. 그래서요? 알려주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목을 졸랐어요. 정신 잃기 전에 한 사람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확보했습니다. 이장님 말씀대로 펌프 쪽에 있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형사가 메모하는 손이 빨라졌어요. 이장님이 도연이를 그쪽으로 보낸 게 확실해졌어요. 차에 실려서 어딘가로 갔어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무서워하고 있었죠.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0명은 넘었어요.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었고 저 말고 한국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도망칠 때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직도 거기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시켰습니까? 도연이가 침을 삼켰어요. 말하기 힘든 것 같았죠. 처음엔 공사장 일이었어요. 시멘트 나르고 벽돌 옮기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어떤 일이요? 주사를 맞췄어요. 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매일 아침 약 같은 걸 먹이더라고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도연이가 형사를 봤어요.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기 있던 중국 사람이 알려줬어요. 장기 팔려고 대기시켜 놓은 거래요. 혈액형 맞는 사람 나타나면 그때 끌고 간대요. 신장이나 간을 그렇게 팔아넘긴대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사도 얼굴이 굳었어요. 한 사람은 제가 있을 때 끌려갔어요.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데리고 나가더니 안 돌아왔어요. 다들 그 사람 장기 팔려갔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네. 그 얘기 듣고 미친 듯이 도망쳤어요. 죽을 각오로요. 거기 더 있었으면 저도 끌려갔을 거예요.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손을 꽉 잡아줬어요. 그 사람들 특징 기억나십니까? 한 명은 키가 크고 머리를 밀었어요. 목소리가 굵었고 항상 담배를 피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또요? 한 명은 뚱뚱했고 말이 많았어요. 또 한 명은 젊었는데 차를 몰았어요. 형사가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 중에 있습니까? 도연이가 사진들을 보더니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요. 담배 피우던 사람. 도윤성 맞습니까?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 맞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 씨가 챙긴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가 이 사람 겁니다. 전과자라 DNA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잡았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곧 잡을 겁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나왔어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에 주범들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도윤성 45세 등 일당 4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수갑찬 남자들이 나왔어요. 도연이가 가리켰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난 3개월간 무비자 입국자와 국내 성인 남성을 납치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혈액을 채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유진이 나타났죠. 이번 사건은 지역 이장이 브로커와 내통해 마을 주민들을 넘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장님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고 있었죠. 도연이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장님이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널 그쪽으로 보냈어. 돈 때문에. 도연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긴 했겠지만 눈치는 챘을 거야. 그런데 왜 아무도 말 안 했어요? 무서웠겠지. 이장한테 밉보이기 싫었을 수도 있고.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후 도연이가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죠. 집에 도착하니 준이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준이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죠. 미안해, 준아. 아빠가 늦었지?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준이가 도연이 뺨에 뽀뽀했어요. 도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추석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없었어요. 다들 조용히 밥만 먹었죠. 도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여기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마을이 보였어요.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침묵이, 외면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알았다. 같이 가자. 한 달 후, 나는 짐을 쌌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나는 혼자 펌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펌프는 여전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졸졸 흘렀죠.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어요. 아들을 잃었던 그 밤, 미친 듯이 찾아다니던 날들,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 물은 막혀도 결국 다시 흐르더라고요. 진실도 그런 것 같았어요. 누가 막으려 해도 결국 제 길을 찾아 흘러가는 거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유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내일 떠나는데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서울 가시는 거 잘 생각하셨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유진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도연이 못 찾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유진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제 기사예요. 내일 신문에 나가요. 제목을 봤어요. 물길이 끊긴 밤, 사라진 사람들, 마을 이장의 배신과 침묵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겠죠. 하지만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을 둘러봤어요. 불 켜진 집들, 골목길, 펌프장, 모든 게 예전 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이웃 몇 명이 나와서 봤지만 배웅은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했죠. 차에 올라탔어요. 도연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며느리와 준이가 뒷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조수석에 앉아 마을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마을이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준이가 뒤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글쎄, 준아, 한참 후에나 올 수 있을 것 같구나. 왜요? 여기엔 슬픈 기억이 너무 많거든. 도현이가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지난달 경북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에 주범 도윤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3명에게도 각각 10년에서 12년형이 내려졌으며 사건을 방조한 마을 이장 박춘배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결국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섰어요. 창밖으로 산들이 지나갔어요. 저 산 어딘가에 아직도 갇혀있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도현이가 말했던 함께 도망치지 못한 그 사람은 구조됐을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도현이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후회 안 하세요? 마을 떠나는 거. 아니, 너희가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 도현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준이가 뒤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따라 불렀고 도현이도 흥얼거렸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물은 막혀도 언젠가 다시 흐르는 법이에요. 진실도, 정의도, 사랑도 그래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결국 제 길을 찾아가죠. 우리 가족도 그럴 거예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설 거예요. 함께, 천천히요. 저 멀리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길이 끊긴 밤은 끝났어요. 이제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선 누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도현이가 말했던 그 사람, 함께 도망치지 못한 그 한국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베트남에서 온 그 사람은 정말 살아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도현이가 강했고, 유진이 도와줬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둡고, 그 어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이웃이, 아는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그 어둠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탁이에요. 조심하세요.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말, 도와주겠다는 말, 그 말들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주변에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출했겠지. 연락 끊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찾아보세요. 침묵은 범죄자들을 돕는 거예요. 외면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도연이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이야기가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디 조심하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변에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꼭 찾아보세요. 침묵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맛집이었습니다.